안녕하세요. 전 아들을 두고 있는 70이 된 노무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딱 한 명 있어서 형제간에 다툴 문제도 없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저는 며느리 욕심도 없거든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 색식감이면 그걸로 다 된 일인데 하필 며느리와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네요. 이미 해결이 다 된 일이고 저에게도 크게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곳 사연 채널을 들으며 많이 울고 웃고 한 빚이 있어서 저와 아들이 겪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70까지 인생이 쉽진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몸을 쓰는 일을 하며 가난한 친정집의 보탬이 되려고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와 사정이 비슷한 남편을 만나 뒤늦게 백년해로를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와 검은머리 흰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주겠다던 남편이 저 어린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해졌던 저는 남편의 이른 슬픔을 다 흘려보내기도 전에 일을 시작해야 되었죠.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시게 되며 하고 계시던 생선 장사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형제들 모두 어릴 적 친구들에게 받은 놀림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있게 되어 엄마의 장사를 이어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죠. 물론 저도 머뭇거리긴 했습니다. 내가 받은 놀림을 내 아들 역시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처럼 아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비린내가 난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경을 써서 아들이 쓰는 물건들과 옷을 관리했는데도 제 몸에 밴 생선 냄새는 어쩔 수가 없었죠. 저도 어린 시절 그 놀림을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와 저희 형제들과 달리 자신이 받는 놀림도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엄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어른스럽던 아들은 공부도 잘해주었고 모자란 지원 속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기 앞길을 잘 헤쳐나갔죠. 잘 헤쳐나갔다고만 표현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갔으니까 말이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은 이른 나이에 계약 기간이 있긴 하지만 한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당연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죠. 그래도 제가 아들 자랑하고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저희 형제들에게만 자랑을 하고 항상 입을 다물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일이 저 때문에 아들 앞길이 막히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뭘 일러주지 않아도 도움을 넉넉히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나가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결혼 인사 겸 소개를 해줄 겸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그 가희라는 아이를 봤을 때는 마냥 착하고 참하게 봤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참 야무지고 제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미안해요. 집이 많이 허름하죠? 이런 집에 귀한 손님을 드리는 게 아닌데 상현이가 결혼할 사람인데 괜찮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좋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상현씨가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여기 전부 상현씨가 자라온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고맙네요. 이거 전부 내가 손수한 음식들이니 많이 먹어요. 혹시 입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요.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는데 말을 놓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께서 말씀 빨리 편하게 해주셔야 저도 어머님을 좀 더 편히 모시죠. 그냥 딸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되나? 귀한 손님인데? 아휴, 그래. 가히 어서 먹으렴. 형편 넉넉한 부잣집 딸이라는 며느리는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내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그렇게 첫인사를 온 이후 며느리는 종종 아들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을 들어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아들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그 입었던 옷을 갈 땐 다시 벗어놓고 쓰레기들이 있는 곳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행동인지 몰랐던 저는 혹시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옷에 튀는 걸 막으려 쓰는 옷인가 싶었습니다. 매번 앞치마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까탈스럽다고 생각할까봐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싶었죠. 어쨌든 그때 며느리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얼마 뒤 사돈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음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을 가진 사돈 측에서 저희 집안 형편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딱히 조율이라고 할 거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가 척척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관련해서는 모든 저희에게 맞춰주시려는 태도와 달리 서로의 자녀들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도 우리 정서방은 정말 대단하네요. 저 어린 나이에 전임 강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정서방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또 저렇게 훌륭한 정서방을 만드신 부모님도 너무 뵙고 싶었고요. 그런데 우리 가희에게 사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의미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서방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한 획을 그을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사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저렇게 잘 자라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서방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수가 될 수 있게 사돈이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저희야 정서방의 일이라면 뭐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사돈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서방 앞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말이죠.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 아들을 위해 사돈들끼리 으쌰으쌰하자는 말로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저보고 앞으로 행동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가시가 있는 듯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조금씩 그 자리가 불편할 때쯤 사돈과 며느리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업무 전화로 자리를 비웠을 때 말이죠. 그런데 사돈, 제가 아까 전한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신 건가 궁금해서요. 좀 전에는 우리 정서방이 있어서 말을 돌려서 했더니 제가 불안하네요.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돈께서 정서방 훌륭한 교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전임 강사가 교수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연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부터 꼬여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생선파리 자식이 교수가 되었다는 게 훌륭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머릿속으로 급이라는 걸 나누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난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생선파리 자식과 교주사직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요. 저는 우리 정서방 앞길에 조그마한 걸림돌도 없길 바래요. 그런데 사돈의 존재는 너무 큰 걸림돌처럼 보이네요. 또 저희도 정서방만 아니면 딱히 사돈과 마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서방 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전 사돈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서방을 끔찍이도 생각하시던데 그럼 사돈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배운 것도 없고 생선이나 파는 사람은 아들 출세길에 방해가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곁에서 떨어지라는 소리였죠. 지금까지는 아들이 홀로 자기 앞가림을 잘해오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내 직업이, 나의 존재가 아들에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건 미안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날 사돈에게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들 말처럼 내 존재로 인해 아들의 인생에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부모가 자식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돈이 하는 그 말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을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죠. 네, 사돈께서 무슨 우려를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죠. 다행이네요. 혹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가히 정말 곱게 정성을 들여 키운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사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꼴은 저희가 못 볼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저희 쪽에서 정서방에게 쏟는 노력과 지원이 있으니까 말이죠. 혹시 이것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아우, 아닙니다. 저도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그 점도 유의하도록 하죠. 영 불안해서 그러는데 명절이다 집안 제사다 해서 가위를 부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애초에 우리 딸이 그 집으로 시집가는 건 정서방만 보고 가는 거지 그쪽 집안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원래도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와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적 있죠. 그런데 처음 며느리를 소개받았을 때부터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다는 걸 듣게 되며 그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사돈의 말을 듣게 되니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면서 며느리를 흘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앞만 꿋꿋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사돈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 전부가 저를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전에 보였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을 더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올 때면 항상 갈아입고 버릴 옷을 준비했던 겁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부터 저에게 가면을 쓰고 접근한 겁니다. 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 전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이 이번 결혼으로 행복한 미래를 살길 바랬으니까요. 이미 사돈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길 수가 있었죠. 이후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다시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이후 제가 아들의 결혼 관련해야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사돈 측에서 모두 알아서 준비를 해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사돈들에게 제가 해줄 수 없었던 좋은 대우를 받으며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얼마 뒤 화려하고 고급진 예식장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는 사돈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두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오려는 아들을 말려 세운 적이 여러 번이었고 아들과 주고받던 연락도 끊은 채 최대한 만남을 줄이려고 있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봐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명절날에는 제 형제들 핑계를 대며 아들을 따돌릴 수 있었는데 제 생일 그리고 어버이날, 남편 제사날처럼 아들 쪽에서 무조건 찾아오겠다고 하는 날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최대한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행동을 하면서 말이죠. 생일이면 제가 제 생일상을 다 차려 아이들을 맞이했고 남편 제삿날에도 항상 며느리와 아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도 꼭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제 생일날 벌어졌던 일이었죠. 아이들이 피곤할까 싶어서 저희 집에서 하게 된 생일을 일찍이 마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뭘 놓고 왔는지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왜, 뭐 놓고 갔니? 내가 너희 자리 뜨고 나서 확인했을 땐 놓고 간 게 없었는데? 아니요, 제가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요. 그이에게는 화장실 간다고 말했으니까 제 이야기만 짧게 하고 끝낼게요. 어머님께서도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한 약속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건 저도 알겠거든요. 그이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런 음식들은 좀... 그냥 음식들 좀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비이상한 음식들 먹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먹긴 먹어야 하는데 손이 갈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보고 음식 좀 시켜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식당을 알아볼 테니까 밖에서 봐요. 제가 그날 입고 나갈 옷도 좀 사드릴 테니 또 아무거나 막 입고 나오지 마시고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음식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이제까지 성현이나 내가 먹어온 음식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본다. 그럼 어머님, 생신날 저 사람이 불편하게 제가 이 집 오는 걸 피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퉜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님도 직접 음식들 안 차려도 되고 저희들에게 대접받는 거니 좋잖아요. 서로 좋자고 말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며느리는 제가 차린 음식들을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곤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다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싶어 제가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그땐 또 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더군요.
말만 길어져봤자 계속 문 터지고 억울할 것 같아 그냥 며느리가 하는 말대로 따르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저를 괴롭혔죠. 이번에는 집의 문제였습니다. 남편 제삿날 며느리와 아들 도움 하나 없이 제사 준비를 다 마친 후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잠깐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놀라 제가 주방으로 가서는 며느리를 말리게 되었죠. 그런데 저와 실랑이를 벌이면서까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왜 이러나 싶었죠. 혼자 설거지를 하게 두었다가는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모르니 제가 옆에서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가 주방에 같이 있게 되었고 아들은 자신이 지내던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어머님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냐?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매번 손볼 것이 생기긴 하지만 난 괜찮다. 아니 이 집 사는 사람의 부모가 이런 집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나 성현씨한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작은 구축 아파트 전셋값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자식 망신 시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성현이 진들 앞에 나서질 않고 있잖니? 나는 남의 도움 받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싫다. 앞으로도 성현이에게 피해가지 않게 할 테니 너도 그런 말 안 꺼냈으면 한다.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서로 편하고 좋을 방법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든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왜 생각 한번 안 하고 고집을 피우세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았으면 지금까지 요모양 요꼴로 사셨겠어요? 제발 하나라도 더 배운 사람 말 좀 따르세요. 너 정말 이렇게 할 거니? 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너나 성현이에게 피해가지 않겠다고 하겠는데. 제가 사돈과 약속한 걸 다 지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위아래가 바뀐 채로 시작된 고부관계였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딱 잘라 제 일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실리다 보니 제 목소리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게 된 아들이 놀라서 주방으로 나왔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방금 큰 소리가 들린 것 같던데? 어? 아니다. 세아가가 계속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 이걸로 실랑이 중이었던 거야. 세아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하는 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리고 나랑 어머니 사이에 큰 소리 날 게 뭐가 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들이 신경 쓰였던 저는 며느리가 시건방지게 행동하더라도 제대로 따끔한 소리 한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이용해 저에게 그 외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듯 참견과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멀리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그 일은 아들이 저에게 효도를 하겠다며 가족여행을 추진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휴가철을 맞아 저에게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돈들까지 같이 간다고 하니 저는 불편할 것 같아 가게일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가게일 좀 대신 봐달라고 먼저 부탁까지 한 겁니다. 그것 말고도 비행기가 무섭다, 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 등등 여행에 빠져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저에게 눈치를 줄 며느리와 사돈들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긴 했는데 또 막상 처음 받은 여권을 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설레더라고요. 눈치껏 잘 행동하면 사돈과 며느리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듣지 않고 아들과의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아들이 저를 데리고 오고 공항으로 갈 때까지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공항에서 만난 사돈들을 보게 되며 곧바로 기분을 잡치게 되었죠. 눈빛만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에 가시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물론 제 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을 했지만 아들이 잠시만 자리를 비켜도 저에게 낄 곳이 아니라며 괜한 텃세를 부렸습니다. 우리 사돈은 정말 눈치가 없나 봐요. 아니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으셨어요? 겨우 동남아 여행 가지고 뻔히 무슨 대접받게 될지 알면서 따라오시다니.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으면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저 사돈, 저도 제 아들이 가자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사돈과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가기 싫다고 아들에게 말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번 여행 가서도 제 아들과 보내는 시간 외에 따로 사돈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을 테니 이렇게 유치하게까지는 하지 마시죠. 사돈만큼이나 저도 불편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우리 사돈 상견례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뭐 이제 볼장 다 봤다 그런 건가요? 뭐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따라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릴 수가 있나요? 그럼 이번 여행 마음껏 즐기세요.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저에게 불편한 기분을 숨기지 않은 사돈들과 며느리는 여행을 하는 내내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 일들은 무시를 하며 지낼 수 있는데 사람이 아주 바보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가족 4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어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차량 텐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들과 떨어져 나머지 가족들과 같이 한 공간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돈들과 며느리가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못 알아듣게 말이죠. 일부러 그런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분명 저를 가지고 욕을 하거나 놀리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건 무시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돈이 길 가던 한국인 아이에게 저를 가리키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곤 그 외국인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영어로 물어왔죠. 거의 없다시피 한 제 영어 실력으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꼽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유 사돈, 그 애가 도와주겠다는데 대답 좀 해줘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모르시면 그냥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면 영어 못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을 텐데 아이는 뻔히 저를 쳐다보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웃고 있으니 난감했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일부러 외국인들에게 대화를 걸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게 시켰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어졌죠. 한 번은 무심코 오케이를 했다가 외국인 손에 이끌려 미용실을 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굴욕스럽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말이 안 통하는 걸 이용해 사람 바보 만든 게 말이죠. 결국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물게 되었죠. 그 인간들 앞에서 더 이상 바보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날 공항에서 사돈과 헤어지며 또 한 번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다음부터는 영어 좀 공부하고 오세요. 저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저희가 사돈 욕이라도 하면요. 엄마, 어머님께 너무 그러지 마. 한국 사람이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걸로 끝까지 절 바보로 만드니 부끄럽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며느리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아들네를 더욱더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는 날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날을 시작으로 자주 말이죠. 요기할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제 앞에 딱 붙어 같이 TV도 보고 밥도 먹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과 밥상을 불결하게 생각해둔 아이가 말이죠. 어머님, 아이고,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오늘은 회사가 좀 일찍 끝났어요. 댁으로 가면 아직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가기로 왔죠. 장사 아직 덜 끝나셨어요? 아니다.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다. 저 때문에 서둘러서 끝마치지도 않으셔도 돼요. 제가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생선은 이름이 뭐예요? 제 몸에 나는 생선 비린내를 지독히 하며 절 멀리하던 며느리가 온통 비린내 나는 생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게로 찾아오자 이제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며느리가 뭐 때문에 이러나 싶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생전하지도 않던 행동을 하던 며느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경계심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슨 이유에서 나에게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건지 궁금은 했지만 먼저 들어볼 수는 없었죠. 아들 관련해서 무슨 요구를 할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저에게 살갑게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죠. 억소리 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 네가 왜 나한테서 돈을 빌리냐? 사돈들께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신데
그리고 무슨 일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 혹시 성현이에게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게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급하게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성현 씨도 모르고 저희 집에다가 말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투자권 때문에 받은 게 좀 있어서요. 근데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제 선에서 해결 못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 형편 좋지 못하는 것도 알면서. 그 외에 성현 씨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시라고 모으신 돈 있잖아요. 그걸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현이도 모르고 있는 그 돈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돈 1억을 자신에게 빌려달라 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그 돈을 빌리기 위해 알랑방귀를 끼며 옆에서 붙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저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며느리는 저에게 조건을 걸듯이 자신이 앞으로 잘하겠다며 부탁을 해왔죠.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지금처럼 쭉 잘할게요. 앞으로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못할 말 절대 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서 뵐게요. 당연히 성현씨도 같이 오고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만 모르시면 되는 일인데 제가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전 일들은 전부 다 죄송해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그러니 봐주세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믿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이니 다 어길까 싶었습니다. 또 돈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아예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딱히 돈 떼어 먹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었으니 며느리가 말한 돈 1억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자마자 며느리는 귀신같이 저희 집으로 찾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당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일이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았고 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게 생활하느라 저에게 연락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전 그 말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던 아이였으니 제 전화를 받고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착각했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조금은 변한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저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심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도 결국에는 모두 돈 때문이었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기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저는 보통의 날들처럼 가게에 앉아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 며느리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왜 저희 시장 쪽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잠깐 짬을 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가게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호수를 쪼각하는 줄 알고 며느리를 쫓아가 잡아 세웠죠. 카이야 여기야.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그런데 며느리를 붙잡자 며느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행이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며느리 일행이었던 거죠.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무슨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잡은 손을 반대편 손으로 탁 하고 치는 겁니다. 아이씨, 더럽게 그 손으로 어딜 만져? 그리고 당신 나 알아? 아, 짜증나게. 모른 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며칠 전 제가 돈을 빌려줄 때 한 모습을 생각하니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를 냈죠. 너 아무리 내가 창피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 며칠 전 내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빌더니 이제 와서 뭐? 더럽고 짜증나? 아 진짜 오늘 팔도 되게 사납네. 먼저들 가세요. 나 잠깐 이 일 좀 해결하고 올 테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을 보낸 며느리는 저에게 솔직한 속내를 말했습니다. 보자마자 짜증낸 건 죄송한데요. 제가 모른 척하면 그냥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모른 척을 하셔야죠. 거기서 왜 아는 척을 하세요?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돈 1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 본데 내가 곧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된 거죠? 너 결국 그때 했던 말은 거짓말인 거니? 날 속인 거야? 돈 빌리려고? 그럼 제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봐요. 주제를 알고 말을 해야지. 이거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속을 판이네. 여기서 그럼 확실하게 말해놓을게요. 저 평생 어머님 저희 집 식구들과 동급으로 생각 안 해요. 평생 저희들보다 밑에 사람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 시간 없거든요. 그만하세요. 네? 소리를 치고 제 곁을 지나가는 며느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며느리가 소리치는 고성으로 인해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사돈과 며느리에게 당해왔으면서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던 제가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멘탈이 나갔다고 하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터져버린 것처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며 바보 같은 저 자신만 탓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시장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시는 경비분이 저에게 괜찮은 거냐고 물어볼 때까지 집으로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대충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집까지 거리는 또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집 근처로 도착해 들어가려는 순간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던 도중 가게에 들러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여러 병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평소 술이라고 하면 회 몇 잔 먹을 때 소독약으로 훌쩍 마시는 것 빼고는 먹질 않습니다. 술이 워낙 약하기도 했고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정신을 놓을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술 같은 건 거리를 멀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지우고 싶어 그 못하는 술을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잠을 잘 자신이 없었고 저를 탓하는 괴로운 생각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 곧바로 잠이 들려고 잠자리 앞에서 안주도 하나 없이 독한 소주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게 되었으니 따로 안주가 필요 없기도 했었죠. 그렇게 반잔씩 소주를 넘기다 보니 취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취기만으로는 잠들기 부족할 것 같아 어지러운 걸 참아내면서 계속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죠. 그때 몇 잔을 마셨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만취를 할 때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처럼 만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제 심장 소리가 귓가로 울리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아들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올 일이 없었으니 당연히 헛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립고 그립던 제 아들에게 지난 날들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헛것을 보는 게 아니면 제가 언제 아들 얼굴을 보며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의 가감 없이 제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앞에 말한 일들 다 참고 견딜 수 있어. 엄마 무조건 너만 잘 되면 되니깐. 그래서 엄마는 내가 지금 네 사돈들에게 네 아내에게 당하는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참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하다 싶어. 내가 너희 결혼식 올리면서 약속한 걸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 나도 우리 아들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건 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 발목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날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힌다니? 엄마가 다른 것보다 걱정인 건 그 사람들이 혹시 네가 그 사람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에게 한 것처럼 너한테도 똑같이 행동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다. 그게 걱정이야, 성현아. 아휴, 엄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하다. 그 양반이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미안하다, 성현아. 미안해. 아들에게 신센선을 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 허상으로 보이던 아들이 저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전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해결할게요. 엄마, 제가 그 인간을 참교육 제대로 시킬게요. 꿈인지 허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복수를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대고 하게 된 하소연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그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 쉽게 내려가는 듯 했죠. 그 뒤로도 한동안 제가 공중에다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만찬 채로 잠이 들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젯밤 아들을 본 모습이 떠올라 혹시나 하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에서는 저 혼자뿐이었고 어제 술을 먹다 잠든 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현이가 왔다 갔다면 그 아이 성격상 방에 있는 술상을 치워두고 갔을 텐데 그대로 있는 것뿐이 아니다 싶었죠. 꿈이나 허상이라고 확신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걱정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어제 마신 술로 인해 숙취로 고생을 하던 저는 늦었지만 가게로 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집으로 누군가가 우당탕탕하며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들어오나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가보았죠. 현관문 쪽으로 나가니 아들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이 우선 아들에게 그 손을 놓으라고 했죠. 성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다 가히 머리카락 다 뜯기겠다. 우선 그 손 좀 놔라. 너 방금 들었어? 우리 엄마가 저런 분이야? 너 같은 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는데도 지금 내가 네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까 네 걱정 먼저 하고 있잖아. 네가 저런 분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좀 알겠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젯밤 일이 꿈과 허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들의 앞길을 제가 망치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선 아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성현아, 너 지금 왜 이러니? 설마 어제 나한테 들은 말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너 지금 오해하는 거야. 엄마 어제 그 드라마 보다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대사를 중얼거린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다 가히 머리 상하겠다. 우선 머리 잡은 손 좀 놔라.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 사람네 집에서 보장해준다는 제 인생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생 살 수 있다고 하면 엄마가 당하시는 일들 말고도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룬 제 인생에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엄마가 불행하고 괴로운 제 인생은 저에게도 실패한 인생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삶이라고요. 저 이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일 해결할 거예요. 당신 무릎 꿇고 두 손 빌면서 진심으로 우리 엄마께 용서 빌어. 아들은 많이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며느리는 순한 양이 된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울면서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주세요. 그게 사과요? 당신 우리 엄마께 교양이 있는 척 다 아는 척을 했다며. 그런데 사과하는 법 하나 몰라? 그렇게 아무렇게나 뭉뚱그려 사과하면 그게 사과야? 당신이 잘못했던 일들 다 읊어가면서 사과해. 그게 똑바로 된 사과야. 미안해 여보. 당신이 너무 무섭게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난 내가 어머님께 다 잘못했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는데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두 번 다시는 어머님께 함부로 구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저로서는 아들에게 그만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건 이러다가는 아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에게 잘못한 걸 전부 다 적고 있으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자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죠. 사돈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 일을 넘어서 사돈들까지 번지는 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 전에 사돈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라며 먼저 말했습니다. 정서방,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저희 어머니께 하신 잘못들 사과하십시오.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직접 한 일이니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뢰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자네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을 뭘 해? 어? 자네 모친이 그런 말 하든가? 안 창피하십니까?
그 나이 먹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다는 분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저도 장인 장모님 대접해드리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미시면 저는 더도 어른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정서방, 자네 우리가 좀 아껴줬다고 벌써부터 머리 큰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자네 후회할 행동하는 거네. 자네 우리 딸과 이혼하면 앞으로 계획된 자네 인생은 어쩌려고 그러나? 그리고 우린 자네 모친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어. 자네나 자네 모친이나 사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네. 못 배워먹은 새끼들. 결국엔 당신들 미천 당신들 스스로가 보인 거야. 얼마나 속 좁고 못 배운 사람들인지 당신들 스스로가 보인 거라고. 내 인생 계획? 애초에 그런 도움 필요 없었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우리 어머니 희생으로 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어디서 당신들 따위가 우리 어머니와 내가 만든 밥상에 밥숟가락을 올려? 그래서 사과 못 하겠다는 거지. 그건 알았고, 당신 딸이 우리 어머니한테 돈 빌려갔거든? 그거 지금 당장 갚아.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기 전에. 자네 모친한테 내 딸이 돈을 빌려봤자 푼돈일 텐데 그걸 가지고 뭘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하나? 그 돈과 이혼 관련된 이야기는 내 딸이랑 이야기하게. 난 자네랑 더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 이만 끊겠네. 그 돈 1억이고 당신 딸을 불법 도박하다가 날린 건데도? 며느리가 빌려간 돈이 어디다 쓰여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투자를 하다 손해를 본 곳에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도박이라니 기절할 노릇이었죠. 나중에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시장에서 저와 마주치고 소동이 있었을 때 그때가 불법 도박을 하러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며느리가 같이 쓸 이유가 없었죠. 사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딸을 찾았고 아들은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고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때부터 사돈들이 아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저 정서방, 우선 진정 좀 하게. 자네도 내가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주말을 맞아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과하라고 연락이 오니. 닥치고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고 당신 딸이 빌린 돈 1억 빨리 갚아. 돈이 어떤 식으로든 갚게 되어 있으니 우리 쪽에서 급할 거 없어. 대신 당신들 성의를 볼 거야. 우리 어머니께 어떤 식으로 사과하는지 내가 듣고 판단해서 소문을 낼지 말지 고민을 볼 거라고. 알겠네. 지금 사돈분께서 거기 계시나? 지금 사과하면 되는 건가? 저 사돈 접니다. 우선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본 뜻은. 당신 딸이 누구한테 사과하는 법을 그따위로 배웠나 했더니 당신이었구나. 사과 똑바로 해. 뭘 잘못했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뭐가 죄송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어떻게 할 건지. 알겠어? 사돈들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며 사과를 여러 차례 수정해 나갔고 결국 아들이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하고 나서야 통화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못한 내용을 전부 다 종이에 옮겨 적은 며느리도 제 앞에서 자신이 한 잘못들과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고 나서야 저희 집을 나갈 수 있었죠. 그 뒤로 아들은 용서를 구하는 사돈들과 며느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애초에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다면서 말이죠. 아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신들의 딸이 한 불법 도박 사실이 또 자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싶었는지 사돈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을 막아달라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껏 받아왔던 수모들과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저런 사람들과 있다가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을 하였죠. 사돈 저희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찾아가 뵀는데 일을 하시는 중이라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뜻이 담긴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예전에 두 분께 충분히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두 분, 그리고 두 분의 따님과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이 선택한 이혼을 지지하려고요. 제가 직접 두 분과 며느리를 겪어보니 참 인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시던데 댁들처럼 수준은 떨어지고 부는 넉넉한 사람들을 비슷한 상대 만나 지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큰 사람이 될 아이였거든요. 그따위 집안에서는 한시도 있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가게나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얼씬거리면 당신 딸이 어떤 아이인지 내가 소문을 내고 다닐 테니까. 결국 저 아들의 확고한 이혼의 뜻을 알게 된 그쪽 가족들은 딸의 불법 도박을 비밀로 해달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돈을 안 받고 이혼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곤 그 돈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돈 찝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마음고생하신 값이다 생각하시고 쓰세요. 저 정교수 되기까지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고요. 전 엄마가 이 돈으로 이제는 좀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학교 생활하느라 돈 필요한 것도 없잖아요. 이 돈 안 받으셔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엄마께 되돌려 드릴 거니까 제 마음 편하게 엄마가 가져가서 쓰세요. 이제 생선가게 일도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쉬세요. 아들은 제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받게 된 돈을 전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돈들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거절하고 아들에게 받지 않겠다 했죠. 그런데 결국엔 제가 그 돈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졌네요. 아들이 구해준 집으로 이사도 하게 되었고 저희 형제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다 그 돈이죠. 어쨌거나 지금은 아들과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더 바랄 게 없는데 아들에게 좋은 짝이 조만간 생겼으면 하네요. 아들이 받은 상처도 다 낫게 해줄 그런 여자가 말이죠. 저희 아들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에게 좋은 여자가 생기길 바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